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시험 보시느라 이제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요 시험은 난이도를 사실은 제가 막 굉장히 낮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 혼자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는 되게 쉽게 진짜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이게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어긴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공부를 이제 우리의 업으로 해왔고 다 이제 이게 본능이 발동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축구 선수나 뭐 피겨스케이팅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대충 타라, 천천히 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나가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책을 딱 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본능적으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해요. 근데 그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풀면서 와 쉬운데 나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엄청 높진 않았지만은 왜냐하면 제가 중간중간에 쉬운 걸 넣었기 때문에 절대 이게 이제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었으나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전혀 난이도 없는 건 아니고 조금 난이도가 그래도 중간 이상은 됐었어요. 사고형 문제들이 주로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정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막 약속해갖고 쉽게 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교수들이 제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저도 제 생각대로 안 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평가원에 출제하러 들어갔는데 지침을 지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뭐 지킬 이유도 없고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뭐 이주호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막 얘기하니까 이주호가 누구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이주호가 누구냐면 교육부 장관이에요. 교육부 장관. 선생님들 이제 교육부 장관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신문에 나도 그런 사람이 얘기하면 귀를 기울여야 되니까. 그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름이 이배용이에요. 이배용. 그래서 이제 이배용 교수예요. 이배용 교수. 그리고 지금 이제 이주호 장관 뭐 이렇게 되는데 두 사람 다 우리 유아임용 그다음에 임용고시 교사 양성 제도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하는 방향대로 거의 갑니다. 자, 그런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연초부터 교전을 만든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이유는 단순 암기 위주를 노량진에서 시키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 암기 없애려면 교전원 만들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전원이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미 교육부 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향은 이미 그리고 그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챗 GPT 제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단순 암기는 일자리도 다 없어진다는데 우리 애들은 단순 암기만 시키라 이러면 뭐 우리나라가 뭐 앞으로 잘 살자는 얘기예요? 못 살자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시험을 단순 암기로 준비하시는 거는 자살골 넣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질문 뭐 인강 선생님, 직강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듣는데 제가 막 분노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노량진에서 너무 오개념이 많이 형성되어 왔는데 저는 오개념 형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전공자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신들이 공부해서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걸 전달하는 데는 뭐 원래 그러면 업을 그만둬야 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까지는 내가 납득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오개념이 대체로 어떤 거냐 하면은 요다던가 나오면 요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요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동물 조련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동물 조련하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합니까? 강아지 훈련시킬 때 손가락 하나 이러면 여기 가는 거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손가락 뭐 손 이렇게 들면 강아지가 저쪽으로 가잖아요. 저는 그거에 분노하는 거예요. 교육은 적어도 그런 게 아니에요. 교육은 적어도 그런 게 아닙니다. 교육이 얼마나 멋있는 건데. 교육학 서적 중에 교육과 자유 뭐 이런 책도 있고요. 서울대 장상호 선생님이 쓴 뭐 이런 교육에 관련된 저서들 교육은요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법학, 경제학 뭐 이런 거 한 분들이요 교육 이해 못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교육을 수단시하거나 교육을 잘못하는 건 그 사람을 홀대하는 거예요. 제가 분노하는 거는 와, 수강생 선생님들을 개취급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이거야. 교수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동물이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수강생들을 그렇게 취급 안 합니다. 적어도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장을 읽고 문맥을 읽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요구하는 것이고, 선생님들에게 손가락 여기 올리면 이 고기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정말 이 문맥을 읽고 생각을 해서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 맞게 답안도 쓰고 판단할 수 있게 문제를 그렇게 냅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밑줄을 정확하게 그어주는 문제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해서 답을 내게 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N수생 선생님들 저한테 시간 낭비하고 많이 오시는데 제가 피눈물을 흘려요, 같이. 진짜. 근데 작년에도 제가 직선적으로 얘기할게요. 선생님들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니까. 저한테 오신 N수생 선생님이 붙었어요. 결국 붙었는데 이제 저랑 연팩을 했는데 지방에서 혼자 공부하시다가 문풀할 때부터 여기 오셔갖고 직강에서 저랑 계속 같이 뒹굴었어요. 붙었는데 그 선생님 저한테 개인 지도 받으면서 제가 틀린 거 다 그어드리고 왜 이렇게 생각하냐고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참 그래도 이렇게 좀 뭐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제가 고칠게요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함께 공부하던 다른 선생님한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작년에 노량진에서 가르쳤던 강사가 다 망쳐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머릿속에 우리의 컴퓨터는요. 필요한 없는 파일은 이렇게 딱 누르고 딜리트 키 누르면 그것만 딱딱 삭제돼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인지구조가 설키잖아요. 얼기설키 이렇게 막 얽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뽑아낼 거예요? 그것만 뽑아내는 게 가능해요?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기설키 얽혀있는데 그것만 뽑아내는 작업을 그 선생님은 한 거예요.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저하고 개인지도 하면서 워낙 많은 시간을 보내고 뭐가 틀렸는지 인지를 확실하게 한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그거를 새로 정리하는 작업을 그때부터 쫙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개인지도도 여러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제가 요구하는 대로 생각을 바꿔서 왔어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했어요, 그분은. 오랜 N수 끝에 최종 합격했어요. 수석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우수하게 붙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 고생하는 걸 보면서 더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즘도 그 피눈물은 제가 요즘도 흘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새도 제가 인강쌤들께 질문을 계속 받는데 제가 기함을 하고 놀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진짜 뭐 이렇게 아이들의 뭐 성별 개념 발달 단계라든지 모든 것들을 결론은 이거예요. 동물 조련하듯이 수강생들을 대우했구나. 본인이 그렇게 무식하게 암기한 것까지는 제가 이해해요. 그거는요 납득이 안 됩니다. 교수들이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암기한 거를 본인들은 한 거를 나는 하라 이거예요. 근데 수강생들을 왜 동물 취급하냐는 거죠. 절대 선생님들한테 이 단어가 나오면 여기 가서 고기 물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 문제를 내는 거는요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옛날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교육하면서 그런 식으로 교육했어요. 왜냐하면 주관적인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말살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개처럼 시키는 것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절대 교수들은 문제 그렇게 안 내요. 자, 선생님들 보시면은요. 제가 유튜브 보다가 요런 게 있었어요. 이걸 오늘 지금 틀어드릴 건 아니고요. 자, 유튜브에 요 주소 제가 이렇게 카페하고 이런 데 올려드릴 거예요. 뭐 이 선생님 주소를 밝혀드리면 제가 뭐 이거를 저작권에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요 선생님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초등 임용, 서울 임용고시 1등 합격 수기 해가지고 이분이 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다 본 건 아닌데 어쨌든 생각이 저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임용은 더 이상 암기 시험이 아니다. 이렇게. 그죠? 주체적 비판적으로 공부하기.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올렸어요. 아, 그러면 초등이니까 유아는 암기겠지. 유아 임용은 초등 임용보다 훨씬 열등합니까?
별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공통교육과정 하면서 쭉 다 연계되어 있어요. 초등하고 유아하고 다. 그런데 서울 수석한 선생님이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넘겨가면서 자, 요거 이제 요런 페이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선생님 거 요거 이제 캡처한 거예요. 화면 캡처 잠깐 한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서울 임용고시 1등 합격 수기에 임용은 더 이상 암기 시험이 아니다. 이분이 이제 노량진에서 이렇게 수험가에서 수업 듣고 이렇게 하면서 갈등했던 얘기들도 있어요. 암기로 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자살골 넣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오늘 공개모고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선생님들한테 저는 나름대로 외치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들이 동물 조련하듯이 그렇게 된 거 현실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고 너무 슬프고요. 교육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육은 선생님들을 정말 존중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교육과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교육 이퀄 자유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개가 되게 하는 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육과 자유. 옛날에 중등교육 내용이 Seven Liberal Arts 해서 7자유학예과라는 걸 가리켰어요. 과목 이름을 Seven Liberal Arts라고 해요. 과목을 아트라고 해요. 그리고 교과목 이름에 리버럴, 자유가 들어가요. 학문을 할수록 자유로워지는 거지 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선생님들께 내는 문제는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에게 교육받는 애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끔 문제를 냅니다. 그게 교육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임용은 더 이상 암기 시험이 아니다. 주체적, 비판적으로 공부해야 서울 합격하신 거예요.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자, 요 위에 화면도 있어요. 제가 요거 제목만 해놓은 거고 여기 메타인지를 켜라는 거죠. 제가 메타인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하니까 빨리 합격하는 거예요. 이게 나올 것 같아? 과연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볼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문을 던져드리고 설명해드려요. 이유를 설명해드리고 문제도 이유를 생각해서 쓸 수 있게 자꾸 트레이닝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축시켜드리고 공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왜 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이 방법이 최선일까? 그리고 스터디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단어 나오면 이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다 지우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노량진에서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잘못 구조화된 거 다 빼내셔야 돼요. 장수생 선생님들 컷 마이너스 5점에서 못 올라가는 이유는 명쾌합니다. 노량진에서 사이비로 배워서 그래요. 사이비로. 완전히 가짜로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거 빼내지 않는 한 컷 마이너스 5점 넘기 어렵습니다. 그거 빼고 싶은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빼드릴게요. 자,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뇌를 괴롭히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 괴롭거든요. 제가 괴롭혀 드릴게요. 계속 어려운 문제 많이 내드리고 충분히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장 가서 웃고 나와요. 근데 단순하게 요 단어 나오면 요거야. 요거 나오면 요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요. 시험장 가서 뒤통수 맞고 시험 끝나고 나서 민원밖에 늘 게 없어요. 민원? 누가 겁내는데. 왜냐? 문제를 정당하게 잘 냈는데 민원이 뭐가 겁납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똑바로 하세요. 공부를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엔수행 선생님들 컷 마이너스 5점에서 계속 떨어졌어요? 선생님 공부에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서 떨어진 거예요. 나는 아깝게 떨어진 게 매년 아깝게 떨어졌어. 매년 아깝게 떨어진 게 아니라 선생님 공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자, 초수 선생님들은 아직 없으니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초수 선생님들은 머리에 5개념이 형성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 있고, 자, 지금부터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출 유형,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너무 쉬운 문제는 아니고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사고형, 단답형 가리지 않고 엄청 풀겠습니다. 이제부터 엄청 풀 건데 그렇게 해야 붙어요. 그렇게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해야 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험 가까이 돼서 시험을 거의 포기하고 계시다가 작년에 시험을 거의 포기하고 계시다가 시험장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라고 제가 무료 모고 행사한 적이 있어요. 그때 했던 게 하프 모고 행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의미였냐면 왜 재학생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시험장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프모고라도 풀고 시험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의미로 하프모고를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프모고가 아니라 따블 모고를 풀 때예요. 제가 더블 모고 행사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문제를요, 우리가 무슨 하프 마라톤 이런 것처럼, 하프 마라톤은 노인들이 참여하는 마라톤이에요. 선생님들 문제를요 많이 푸세요. 지금 뭐 1회 모고도 못 풀어갖고 줄여서 절반 풀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들 많은 문제를 풀고 합격하고 싶다,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그런 선생님들 다 오십시오. 다 오세요. 제가 무료 모고 뭐 이런 것도 앞으로 행사도 많이 하고 제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사명감을 갖고 사실은 제가 대표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내가 진짜 막 뜨거운 가슴을 갖고 나왔는데 와, 우리 선생님들을 짐승 취급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보세요. 동물 조련하는 거 왜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단순하게 합니다. 요거 빨간색 하면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해요. 우리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부는 종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체적으로 비판적으로, 이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해놓은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 더 이상 임용은 암기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비판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문제 보실 건데요. 자, 오늘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해를 좀 구할게요. 처음에 제가 예고 드렸던 것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푸시면서 이렇게 막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일단 죄송한데 이거는 이제 교수들의 본능이에요. 야성입니다. 그래서 책을 펴고 문제를 내기 시작하면은 이게 스스로 컨트롤이 좀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난이도가 제가 예고했던 것보다 좀 높아졌어요. 특별히 논술도 난이도가 좀 높지 않았나 싶은데, 자, 논술 보시면은, 자, 이 논술은요, 자, 이렇게 이제 아동 생활 지도에 대해서 쭉 낸 거예요. 그쵸? 아동 생활 지도를 중심으로 낸 건데, 이 아동 생활 지도는 논술, 교육과정 2차 면접에서 다 나와요. 그렇죠? 2차 면접에서 특별히 아동 생활 지도는 단골 손님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는 유아가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지도하겠어요? 이런 거 맨날 물어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여기 한 5가지 정도를 나열을 해드렸지만 이 문제에서 5가지로 부족해요. 이거 아동생활 지도 관련된 거 문제 행동의 유형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위즈선 유아임용에서는 앞으로도 이 논술 문제에서 아동생활 지도 굉장히 많이 다룰 거예요. 제가 논술 암기장에도 몇 개 넣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아동생활 지도는 많이 다룰 거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일부인데요. 자, 이거 이제 쭉 보시면은요. 자, 요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사례가 총 5개예요. 총 5개인데 요 앞에 얘는 뭐예요? 얘는 공격성이죠. 그죠? 영재. 얘는 첫 번째 얘는 공격성이죠. 그죠? 공격성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자폐 스펙트럼. 자폐입니다. 두 번째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생활지도의 문제인데, 얘는 약간 장애 관련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장애 유아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그걸 요약하라는 그런 의미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얘는 거짓말하는 애예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애고.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 있는 애 얘는 이제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거. 뭐 이걸 도둑질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어려워요. 유아들 같은 경우에. 뭐 도벽 이렇게 쓰신 선생님도 틀리진 않았겠지만은 유아 시기에는 아직 도벽이다 뭐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내 건지 남의 건지 조금 잘 모르는 그런 남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뭡니까? 자, 얘는 이제 욕하는 애들. 뭐, 요렇게. 요 정도 사례를 지금 다루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례가 지금 5개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5개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공격성, 자폐, 거짓말, 뭐 남의 물건 가져가는 거 요런 거 쓰셔야 되겠죠. 그렇게 정확하게 쓰면은 요거는 이제 5점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원인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문제의 특성을 좀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유형에 따라서는. 자, 자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원인을 명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자폐의 특성 이런 것들을 쓰는 게 더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인이든 특성이든 뭘 써도 되는 건데 각각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게 구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지도 방안. 지도 방안은 이제 각각 사례별로 적합한 지도 방안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논술에도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나지만은 2차 면접에는 이 아동 행동 지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갖고 가야 돼요. 사례별로. 이 문제가 좀 복잡하게 나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교육과정에서도 충분히 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요 아동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사례가 5개이기 때문에 유아들의 문제 행동 사례가 5개이기 때문에 각 항목당 5개씩 쓰시면 되는 겁니다. 논술의 책에 이제 글을 좀 잘 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해설도 좀 보시면, 자, 해설도 좀 보실게요. 자, 해설은 제가 이제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이해는 가실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격성 지도 방안이 있어요. 자,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받기 위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애들한테만 이제 관심 받기 위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데 막 관심을 주면 이게 강화가 되니까 안 되고 일단 관찰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관찰을 먼저 하고 보통은 이제 환경적인 원인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점검도 좀 해봐야 됩니다. 너무 환경이 좀 열악할 경우에 공간이 좁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갖고 놀 장난감이 너무 없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그거 하나 뺏으려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선생님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애한테 보상을 해주면 안 돼요.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얘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감정 조절에 미숙해가지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가르쳐 주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럴 땐 자세히 관찰하는 게 일단 먼저입니다. 애를 관찰을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에 얘가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나 이런 것들을 봐서 공간이 너무 좁으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넓혀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얘가 감정을 조절하는 게 너무 미숙하다 이러면은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특성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공격성의 이제 특성. 자, 신체적 공격성도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우리 교육 과정에서도 공부를 좀 하는 것인데, 자, 신체적 공격성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신체적 공격을 많이 하죠. 오히려 때리고 밀치고 이런 거 어렸을 때 더 많이 합니다. 요게 나이가 조금 들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점차 언어적 공격으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충분히 말로도 약 올리고 막 이렇게 화나게 하고 화풀이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밀치고 때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신체적 공격이 많다가 그 다음에 점점 언어적 공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공격성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어렸을 때 공격성이 심하게 습득이 되잖아요. 잘 안 고쳐져요. 자, 그래서 공격성은 조기 개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공격성을 보일 때는 조기 개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면은 나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기 개입이 필수적이에요. 공격성이 나타날 때는 조기 개입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유아기 때 습득된 공격성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빨리 개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자, 공격성의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적인 원인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 외에도 얘네들은 이제 공격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거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공격성의 원인 이런 것들은 뭐 수단적인 공격, 뭘 얻으려고 하는 수단적인 공격도 있고 생물학적인 원인, 건강이라든가 뭐 정신과적인 문제라든가 신경생물학적인 원인 때문에 공격성이 생기기도 하고 욕구 좌절, 모델링, 강압적인 과정 환경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델링은 어떤 거예요? 막 때리는 거 이런 거를 친구가 때리는 걸 많이 봤던지 아니면 폭력이 막 있는 그런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많이 봐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은영이의 사례를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자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자폐는 일단 이제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DSM-5, DSM-4, DSM-5 이런 것들이 이제 자폐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DSM-5에서 얘기하는 자폐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사회적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지속적인 결함이 일어나는 그런 행동 상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DSM-4, DSM-5 이런 것들이 자폐를 진단하는 진단 도구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여기 보시면은 자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보통 결함이 많이 있어요. 이런 데 결함이 있고, 그리고 이제 행동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동일한 행동, 동일한 반복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나 일상생활 적응에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자폐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폐성 장애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폐 설명하려면 되게 힘들었는데, 얼마 전에 변호사가 이제 자폐로 나온 거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나온 것처럼 자폐는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 변호사처럼 어떤 흥미있는 영역에서는 되게 막 능력을,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 때문에 얘가 자폐 장애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할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특성 보시면은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자폐는 이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뭐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제가 자폐 특성을 막 여기 세밀하게 묘사는 안 했어요. 자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걸 다 쓰면 이제 외울 게 그만큼 늘어나서 전체적인 특성만 썼고,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여기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폐는 일단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요게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 계속 반복하는 거죠. 아까 그 문제에 나타난 행동 있잖아요. 은영이의 행동, 그런 특성을 보여요. 자, 은영이의 행동 보면은 얘가 인형 가지고도, 보통 인형 갖고 정상적으로 놀아야 되는데 인형 눈을 막 때리는 거, 인형을 눈 때리라고 보통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꽂힌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뭔가 자기가 예측했던 게 아니고 다른 형태로 길을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간다고 한다거나 뭔가 바뀌면은 얘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생활이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고, 상호작용도 안 되는 거예요. 대화 같은 건 잘 안 됩니다. 자, 그런 특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자폐성 장애아가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막 너무 똑똑한 거예요. 어떤 면 막 너무 똑똑해갖고 선생님 생각에서는 얘가 장애가 아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자폐의 특징이에요. 자폐가 발견이 되면은 이제 부모님하고 사실은 상담해야 돼요. 근데 부모들은 자녀가 자폐라고 하면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 안 해요. 막 난리가 나요. 이제 그래 한번 전쟁하고 얘를 이제 부모님도 걱정되거든요. 그럼 얘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는 거죠. DSM-4, DSM-5 이런 거 가지고 검사를 해보면은 이제 이게 잡혀요. 그럼 자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어렸을 때 발견이 돼서 치료를 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장애가 발견되면은 부모님하고 좀 상담해가지고 진단을 받아야 돼요. 자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 레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진단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장애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두 가지를 해야 되죠. 하나는 개별화 교육, 하나는 통합 교육. 두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장애라는 게 밝혀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별화 교육 계획안을 작성을 해야 돼요. 개별화 교육 계획안. 그렇죠? 개별화 교육 계획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 개별화 교육 계획안 작성하는 것도 되게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한 거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별하게 이제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하는 질문지도 있어요. 한동안 얘 상태가 어떤지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평가를 자세히 해가지고 이렇게 단계도 있어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얘를 관찰하고 평가해서 얘한테 딱 맞는 개별화 교육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엄청 관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관찰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체크리스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얘를 진단하고 교육을 이렇게 해야지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개별화 교육 계획안 안에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IEP 요런 약자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애를 통합학급에서 생활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얘가 자폐가 있는데 만 5세예요. 그럼 만 5세 반에서 생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만 5세 다른 애들은 자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5세에 맞는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그걸 배우는 건 좋은데 얘의 자폐에 맞는 프로그램도 분명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별화 교육을 통해서 얘한테 딱 맞는 자폐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폐가 아니고 인지적 장애다, 아니면 뭐 신체적인 장애다, 뭐 이러면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장애 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화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만 제가 간략하게 써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안에는 보통 1년 동안의 장기 목적,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아니, 애를 교육하는데 1년 정도는 미리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1년 정도의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교육 목표를 세분화해가지고 단기 목표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른 평가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평가를 해야 얘가 교육이 효과가 있었는지, 좀 나아졌는지, 좀 더 퇴보했는지 이런 게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평가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폐성 장애의 장애 아들한테 개별화 교육을 실행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뭐, 특수교사는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만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반에 장애 유아가 있다, 자폐성 유아가 있다, 이럴 때 개별화 교육을 할 때 선생님이 어떤 거를 생각해 두어야 하나? 첫 번째는 얘가 굉장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물건이 있나? 싫어하는 물건을 딱 이제 보는 순간 완전히 난리가 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싫어하는 물건, 활동이 있나 이런 거 이제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폐성 장애 유아가 갑자기 막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를 적절하게 누그러뜨려야 일과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또래 친구들이 쟤 너무 이상한 애야 이래가지고 다시는 걔랑 안 어울리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회적 통합이 중요하니까 같이 있는 친구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 유아한테도 놀이 상황에서 또래의 유아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되는지 실제로 자폐 장애에 대한 이해도 시켜야 되지만 얘랑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설명을 해주고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폐성 유아 요 아이들은 목소리 말보다는 시각적 단서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성을 잘 파악을 하고 이 아이에게 이제 가르쳐 줄 때 필요한 시각적 자료 이런 것들도 좀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애들이 음성 언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말을 이렇게 막 잘하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그런 이렇게 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이제 좀 조금씩 그래도 얘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뭐 이렇게 좀 기다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명심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문제 보시면은요. 이게 계절 보시면 특성과 원인에서 계절이 설명한 거 보시면은 4세, 5세, 6세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말을 내가 거짓말 하는구나 이런 걸 인식하는데 어렸을 때는 거짓말인지 모르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막 자기가 상상한 거를 막 얘기를 하는데 상상하고 현실이 분간이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어른들도 이래요. 어른들도 이게 정신적인 문제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가 그렇다고 믿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드시 그러니까 막 괜찮아 이렇게 용인해 줄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고쳐질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상상적인 표현, 현실과 상상 이걸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5세 정도 되면은 이제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세 정도 되면은 이제 혼날까봐 싹 내가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8세 정도 되면은 이제 어른처럼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거짓말 문제 지도 방안 여기 보시면은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뭐 이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자, 우선은 이제 상상과 현실 이런 걸 좀 알려줄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자꾸 허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꾸며내는 것 자체가 원인이 있기는 있어요. 어떤 원인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봐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애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처음부터 막 너무 심하게 혼내고 얘를 막 이렇게 무한하게 만들고 이런 방법은 좋지가 않은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보고 이 아이를 이해해 주면서 발달 단계상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지도해 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러셀 등의 연구해 보시면은 유아의 전략적인 속임 행동 능력, 자,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임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린 나이부터 생기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의 지도가 가정 연계를 통한 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문제 역시 어렸을 때는 소유의 개념이 발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거, 친구 거, 뭐 유치원 거 이런 개념이 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좋으면 자기가 갖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막 도벽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문제도 있어요. 막 얘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끌려고 하거나 그다음에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갖고 가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뭐 남의 물건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막 도벽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왜 이런 습관이 생겼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필요하고 말씀드렸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발달 단계상 소유의 개념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너무 놀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이들의 말을 잘 듣고 조심스럽게 지도하고 부모님과 상의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진짜 도벽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심리적인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신과라든지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남의 물건을 갖고 가는 것이 이유가 뭔지 어떤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잘 관찰하면서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고 가정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할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습니다. 자, 특성 보시면은 아동의 습관화된 도벽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정상적인 아이들한테서 나타나는 도벽도 있고 신경 과민적인 경향, 신경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어른들도 막 그 특정한 여성들 막 잘 뭐 굉장히 막 사회적으로 신분도 높고 이런 분인데 어떤 때 그런 이렇게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걸 다 뭐 나는 뭐 신체적인 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설명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애들은 그런 거에 이제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경 과민적인 경향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허약 체질이라든가 애정 결핍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도벽 행동을 하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가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원인 보시면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환경적인 원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적인 원인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고 갑자기 뭐 동생이 태어났다던가 갑자기 뭐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던가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자, 안나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도벽이 무의식적인 욕구, 초기 경험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심리 치료라든가 심리 분석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한영희의 사례입니다. 자, 한영희의 사례 보시면은 자, 욕하는 행동, 욕하는 거. 자, 욕하는 거는 공격성으로 볼 수도 있고요.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욕하는 행동, 이것도 이제 부적응 행동이죠. 자, 이런 경우에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시 개인 요인, 환경 요인, 뭐 물리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 요인, 환경 요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사례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례들이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사례들을 쭉 보시면은 처음에 얘를 관찰하고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나쁘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고 발달 단계상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를 관찰하고 원인을 찾아보고 가정 연계를 해서 지도하고 좀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치료를 받도록 의뢰하고 그거는 모든 문제 행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룰을 좀 기억하시고 답을 쓰시면 좀 쉬워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적응 행동의 지도 원리 보시면은 보통은 치료보다도 예방적인 치료, 예방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얘를 이제 강제적으로 막 벌을 막 심하게 줘서 교정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얘의 심리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원인을 파악해서 심리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공격적인 행동, 반사회적인 부적응 행동 중에서 욕하는 행동을 보시면은 원인은 얘가 욕이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는 욕이 뭔지 모르고 자기가 막 조그만한 애가 욕하면 주변에서 막 놀라고 막 이러니까 그게 재밌어서 계속 막 욕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강화시켜주면 안 돼요. 막 얘가 좋아하는 재밌는 반응을 계속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습관적으로 별 뜻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났을 때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화나면 항상 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훈련되면 안 돼요. 화하고 욕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학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 지도 방법 보시면은 첫 번째는 처음에 욕을 사용했을 때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놀래고 막 곤란해하고 이러면 재밌으니까 계속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 습관적으로 욕하는 경우에는 이제 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적 강화를 사용하거나 권리 박탈법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욕을 안 하면 상을 주고 뭐 이런 것도 이제 해볼 수가 있고요. 행동주의적인 거하고 좀 결합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조금 안 좋은 습관 이런 거는 우리가 행동주의에서 공부했던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결합해서 같이 좀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 행동을 관찰을 먼저 해야 돼요. 체크리스트도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기록을 하면서 부모님 상담한 거 이런 거 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런 논술 문제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애들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관찰. 그래서 관찰하면서 기록도 하시고 그냥 우리가 일화 기록처럼 기록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ABC 서술식 체크리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원인과 결과가 뭔지도 보셔야 되고 일화 기록도 하고 그냥 체크리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원인과 결과가 뭔지 그다음 부모 상담한 거 이런 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원인을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고 가정 연계하시면서 지도를 해나가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도 써볼 수가 있죠. 행동주의적인 프로그램. 뭐 어떤 상을 준다던가, 막 화를 막 내고 이럴 때는 뭐 책을 함께 읽으면서 모델을 이제 보여준다든가, 화를 잘 이렇게 잘 소화하는 그런 모델을 좀 보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그동안 교육과정에서 공부했던 지도 방법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볼 때는 일단 관찰하시고, 가정 연계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놀라고 막 이러면 안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막 놀라고 혼내고 막 이런 걸 통해서 애가 강화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 행동주의적인 방식도 좋고요.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얘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걸 서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정한 어떤 욕이면 욕,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거 이런 식으로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좀 달리 쓰셔야 되겠죠. 그죠? 자, 저는 이제 오늘을 요 아동 행동 지도만 쫙 한꺼번에 다 모아놨는데 보통은 그렇게는 안 나오죠. 중간에 하나씩 들어가니까 충분히 이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처치하고 이런 것까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 정도 이제 보시고, 자, 모범 답안을 보시면은요. 자, 모범 답안은 자, 요거는 이제 여기에만 맞는 서론을 쓴 거예요, 제가. 여기에만 맞는 서론을 이제 대학교 수진이 작성을 한 건데, 요렇게 쓰셔도 괜찮지만, 선생님들께서 저하고 논술 암기장 했던 만능틀도 교사론이나 아동지도나 이런 거 적절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장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있으면요. 약간씩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번 문제도 보시면은 두 가지식으로 썼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놓고 5가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래서 가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각 문제마다 넘어갈 때 서론에서 뭐 본론으로 넘어갈 때 이런 때는 선생님들 그 쓸데없는 접속사는 전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저한테 또 요거
서론에서 여기 넘어갈 때 한 줄을 띄워도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띄워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쓸 자리도 모자라는데 띄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띄는 게 편하면 띄셔도 괜찮고요. 상관없는데 이제 띄는 분들 보면은 여기 단락 구분을 할 줄 몰라가지고 띄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이제 구분을 좀 하고 싶으니까. 근데 한 줄 띄워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띄는 게 이제 글씨체나 이런 거 봐서 한 줄을 띄고 싶다 이러면 띄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리고 뭐 문제마다 막 띄고 이러면 너무 비워놓은 줄이 많으면 좀 보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뭐 그런 것 때문에 감점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좀 자연스럽긴 합니다. 선생님들 글씨체나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해요. 글씨 보고 막 점수를 더 주고 그럴 확률은 많지는 않지만 글씨를 너무 못 쓰면 알아보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글씨는 얼굴이잖아요. 선생님들 면접 갈 때 막 잠옷 입고 막 여기 막 뭐 김치국물 묻은 거 입고 뛰어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거든요. 화장도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논술 글씨도 어느 정도는 좀 잘 쓰는 게 필요하니까 지금은 4월이니까 이제 4월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글씨 연습도 좀 할 수 있잖아요. 공부하다 지루할 때 글씨 쓰는 연습 좀 해볼 수 있는데 글씨는 뭘로 하면 잘 느냐 하면요. 한글 펜글씨 교본. 그거 갖고 쓰면 글씨가 좀 늘어요. 그러니까 글씨가 보통 되는 분은 하지 마시고 글씨를 너무 못 쓰는 악필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글 펜글씨 교본을 사세요. 얼마 안 해요. 뭐 교보나 이런 데 가면 다 있으니까 한글 펜글씨 교본을 사가지고 하루에 한 20-30분씩만 쓰면 글씨가 바뀌어요. 한 달만 쓰면 바뀌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쓰냐면 볼펜으로 쓰면 아무 효과가 없고요. 제일 좋은 건 만년필. 만년필로 연습, 만년필도 요새는 싸잖아요. 여기 카트리지 끼워넣는 거. 만년필로 쓰거나 아니면 플러스펜. 예, 연필은 볼펜보단 나은데, 예, 그래서 만년필이나 플러스펜 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한 달만 쓰면 글씨가 교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4월이니까 해볼만 하죠. 뭐 30분 정도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보셔도 괜찮아요. 글씨는 아주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여기 각 문제마다 이렇게 한 문단씩 구성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도 사례별 특성, 두 갈씩으로 사례별 특성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예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요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여기 각 사례별, 여기 지도 방안입니다. 앞에는 원인이었고, 지도 방안. 자, 지도 방안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결론이죠. 자, 원래 결론에는 요약 및 나아가야 할 방향, 요거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요약은 자세하게 안 해놓고 나아가야 할 방향 중심으로 써놨어요. 그죠? 껌껌이 요약은 다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서론에는 그 다음에 내가 이 글에서 뭘 논하고자 한다, 소개, 이렇게 2가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쓰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여기 서론을 다시 보실까요? 서론에 보시면 요거 만능틀 쓰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본고에서는이라고 해요. 근데 본고는 좀 한자 말이니까 그냥 이 글에서는 이렇게 쓰면 더 편하겠죠? 자, 따라서 이 글에서는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죠. 그쵸? 그래서 여기 서론에는 사실은 이 글의 의의와 그다음에 이 글에서 내가 뭐뭐 논하고자 한다. 내 글의 소개, 간단한 소개, 요게 들어가는 건데 선생님들께서 시간이 없으면 그냥 요거만 써도 된다는 거죠. 저의 만능틀은 요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적절하게 외운 만능틀을 약간 변형시켜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도 보시면은, 자, 결론에는 원래는 요약과 여기 나아가야 할 방향, 이렇게 2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 만능틀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겠죠. 요약은 제가 문제마다 다 다른 걸 어떻게 요약을 해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되거나 쓰실 수 있으면 이 2가지를 쓰고 시간도 없다 막 이러면은 그냥 만능틀 외운 거를 좀 이렇게 단어나 이런 거 좀 바꿔야죠. 문제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쓰시면 서론과 결론 쓰는 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 문제는 난이도가 엄청 낮은 건 아니에요. 엄청 낮아요. 왜냐하면 낯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는 그래도 한 중상 정도는 되는 것이고, 이 정도면. 자, 논술을 쓸 때 어떻게 쓰시냐 하면요.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연습할 때 시계를 50분에 맞추고 연습하는 걸 목적으로 하세요.
아직은 4월이니까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늘 시험 되게 못 봐도 전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늘 시험을 본 분들은요, 그 자체가 굉장히 성공하신 거예요. 4월부터 시험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 못 보거든요. 근데 뭐 시험 뭐 지금 점수 높다고 붙는 것도 아닌데 뭘 용기를 내요. 그냥 보면 되지. 그렇죠? 그냥 공부해요. 시험 보는 거 자체가. 그래서 오늘 시험 보셨다면은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 자체가 성공이고 못 보셨다. 괜찮아요. 아주 시간 많은데 뭐. 시험을 봐야 고치지. 보지도 않고 어떻게 고쳐요. 자, 그래서 시험을 봤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잘한 거니까 스스로에게 막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채점 이런 거 해보면서 이제 연습하시면 되고, 논술은, 자, 선생님들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앞으로 50분의 타임을 맞춰놓고 쓰는 거를 목표로 하세요. 자,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 막 N수행 선생님들 잘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나는 초수를 안 되겠어 이러면은 한 2시간 걸려서 쓰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정도 논술은 이제 잘 쓰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논술 연습을 잘하면 나중에 2차 면접에도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시험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무료 모고도 와서 많이 보시고요. 하여튼 시험은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아요. 문제 막 줄여서 이렇게 보지 마세요. 문제를 많이 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종을 올리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더블 모고 한번 만들까 해요. 그때는 이제 우리는요, 뭐냐면 이렇게 기운 없는 노인이 아니거든요. 노인을 잘 공경해야 되고 모셔야 되지만, 노인이 전쟁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전쟁 나가는 건 막 젊고 쌩쌩한 사람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서 막 전쟁해야 되는데 지금.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막 힘을 더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 경쟁력을 막 극대화해갖고 시험장에 딱 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제 문제수를 좀 늘려버릴까 해요, 지금. 일단은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일단은 이 상태로 하고요. 어느 정도 시점 돼가지고, 하프모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프모고는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험 포기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시험장에 한번 들어가라는 의미에서 하프모고 한번 할 거고, 이제 지금 우리 8문제잖아요. 9문제, 10문제 이렇게 늘려서 시간은 똑같이 주고, 그래서 타임 딱 맞추고 해보는 거지. 그죠? 그래갖고 더블 모고 한번 해볼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보고 선생님들, 이제 문제는 무한정 드릴 수 있어요. 정말 문제는 난이도별로 해서 무한정 우리가 같이 내서, 그럴 각오로 제가 나온 거거든요. 제가 사표 딱 쓰고 나왔다니까요. 다 잡았어요, 나올 때. 자, 그래서 문제는 무한정 공급할 테니까, 자,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더블 모고를 갈 건데,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복습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선생님들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너무나 깊이 사고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자들이 될 사람이거든요. 나를 동물의 경지로 추락시키지 마세요. 문제를 읽으면서 정말 내용을 파악해서 잘 쓰시는 훈련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하게 충분한 문제 풀면 그거 다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용기를 가지고 시험을 처음 본 선생님들 응원하고요. 자, 이제 우리 시작했으니까 막 달릴 거거든요. 자, 저는 문풀할 때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들의 목마름을 봤어요. 저는 유아 선생님들은 문제 되게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야. 너무 문제 풀고 싶어 하고 문제 풀 수 있는 능력도 돼. 그래서 제가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 더블 모고를 볼 수 있는 그때까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교육과정 A 보도록 할게요. 네.